안녕하세요. 철벽경제학 김민수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있었던 군무원 7급 문제 여러분하고 같이 좀 풀이를 해보겠는데요. 역시 예상대로입니다. 작년하고 유사한 난이도고 난이도가 좀 높죠. 국가직하고 비교해서 상당히 좀 높아요. 일단 전체적으로 풀이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총평에서 특징들 간단히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부터 보겠습니다. 한 해 동안의 국민소득이 국내 총생산으로 측정된다고 할 때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왜 이렇게 문제를 내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자신이 없는지, 아무튼 혹시나 오류가 발생했을 때 핑계를 대기 위해서 그런 건지 꼭 문제를 이렇게 냅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여러분 쉬워요. 우리 GDP예요. GDP 개념 우리 생산, 분배, 지출 국민 소득에서 GDP 개념 쭉 다 연습을 다 했어요. 자, 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생산된 재고 제품이 올해 판매되는 경우에 판매액은 올해 국민소득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맞는 얘기겠죠. 여러분 어차피 재고는 그에 어디에 들어가죠, 여러분? 그렇죠? 너무나 잘 알아요. 재고 투자 항목에. 그러니까 재고라고 하는 형태로 잡힌 그의 투자 항목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시죠? 자, 그다음에 2번. 주식유통시장에서 주식 거래액은 국민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맞겠죠. 왜냐하면 주식 거래액은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를 전혀 증가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가가치하고 무관해요. 여러분 우리가 증권사를 이용을 해가지고 주식 거래를 하고 그들에게 일정하게 수수료를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건요 중간 수수료이기 때문에 증권회사가 가져가는 이익은 여러분 부가가치를 증가시켜요. 그런데 거래액 자체는 기본적으로 어떤 부가가치도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틀렸죠? 3번. 중간재 생산 활동으로부터 발행한 부가가치는 국민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틀렸죠, 여러분? 자, 우리를 낚으려고 상당히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우리가 뻔히 알지만, 중간재는 GDP에 포함 안 돼.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암기하면 걸리는데, 중간재 생산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부가가치잖아요. 그쵸? 사실 GDP가 뭐죠, 여러분? 그쵸, 이 부가가치 합계니까요. 우리가 GDP를 계산하는 방법이 뭐죠? 그렇죠. 최종 생산물의 합계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 단계 부가가치의 총 합계가 있죠. 그럼 여기서는 부가가치인가 부가가치는 무조건 들어가야겠죠.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틀렸겠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네요. 4번 국내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소득은 여러분 GDP는 국적을 따지지 않죠. 얼마든지 그들의 소득 이런 뭐죠? 분배 국민소득에 잡히겠죠. 그렇죠? 국민소득에 포함됩니다.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인플레이션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예상된 인플레이션은 메뉴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여러분 메뉴 비용은 기업이 가격을 조절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죠. 설령 여러분 그게 예상됐다 하더라도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격을 조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메뉴 비용이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발생시키지 않는다. 틀렸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이번 문제는 아주 쉽게 줬어요. 자, 그리고 2번. 우리 구두창 비용. 우리 은행을 이용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죠.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계속 커지면, 여러분, 명목 금리도 올라가야 돼요. 우리 피셔 효과에 따라서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지갑에 많은 화폐를 보유하고 다니면 안 되겠죠. 되도록이면 은행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때 이제 들어가는 비용을 구두창 비용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화폐 보유량을 줄일수록 그렇죠? 화폐 보유량을 우리가 줄이면 줄일수록 필요할 때마다 은행에 가야 돼요. 그러면 은행에 가는 이제 명시적 비용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 비용도 있겠죠.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커지면 커질수록 구두창 비용도 커질 수가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3번. 고전학파의 이분법이 성립한다면 여러분 고전학파의 이분법 뭐죠? 명목 변수는 실질 변수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렇죠? 그러면 이분법이 성립한다면이니까 당연히 그냥 말 그대로 명목 변수. 여러분 뭐죠? 뭐 월급이라든가 이런 것들 내지는 이제 명목 금리 이런 건 다 올라가지만 실질 소득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겠죠. 맞는 얘기고요. 4번.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채권자의 구매력을 채무자에게 이전시킨다. 여러분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에선 당연히 여러분 채권자가 있고 그 다음에 채무자가 있어요. 누구에게 유리하죠? 당연히 채무자에게 유리하겠죠. 그쵸? 당연히 그러니까 구매력을 채무자에게 이전시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채무자는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화폐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실질 가치로 갚아야 되는 부분이 줄어들겠죠. 너무 뻔한 문제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생산 과정에서 기업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계속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1번. 가격의 평균 가변 비용보다 크지만 평균 비용보다 작은 경우 이 기업은 단기에 조업을 하며,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맞죠. 이때 양의 크기의 이윤이 달성한다. 여러분, 원래 이윤이라고 하는 것들 자체가 평균 비용보다 우리가 높아야 되잖아요. 뭐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을 텐데, 우리 이런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하면 가격과 여러분 산출량의 관계에서 우리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가격이 필요 주어져 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장기 균형이 가격과 LC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뭐죠? MC가 만나는 부분에서 장기 균형이 되는데, 이 아래쪽에 여러분 당연히 아래쪽에 여러분 가변 비용이 존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가변 비용 상황에서는 여러분 양의 이윤율, 우리가 단기의 조업은 유지하지만 만약에 요 사이죠, 요 사이요, 요 사이에서 가격이 설정된다. 그러면 여러분 단기에는 손실이 나지만 단기에는 여러분 고정 비용이, 매몰 비용이 되기 때문에 조업을 유지한다고 하지 이윤이 양이 될 수는 없겠죠. 답은 당연히 1번입니다. 자, 나머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번. 기업의 이윤 극대화 조건은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을 일치시키는 점에서 달성됐다. 너무 뻔한 얘기죠. MR = MC가 기업의 이윤 극대화 조건, 1차 조건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기업은 생산 비용을 극소화하기 위하여 생산 요소 간 한계 기술 대체율과 요소 비용, 그렇죠. MRTS LK가 여러분 R분의 W, 즉 자, 생산 요소 임금의 상대 비율을 하고 같아질 때, 자, 기본적으로 비용 극소화가 이루어진다. 너무 기초적인 얘기죠. 그렇죠? 자, 그리고 4번.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의 각점에서는 그 점에 접하는 단기 평균 비용 곡선이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의 위쪽에 존재한다. 이렇게 말을 풀어놓으니까 좀 어려워 보이지만 여러분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4번 사실 너무 뻔한 얘기죠. 우리 장기 상황에서 이런 LAC가 있다고 하면 이 안에 여러분 우리 단기 있죠? SAC가 있죠? 그러면 여기 접하는 부분들 있죠? 장기 평균 비용성의 각점에는 사실상 이 모든 점들이 여러분 단기값하고 사실 접하는 지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LAC는 단기값들이 여러분 뭐죠? 그렇죠? 포락선이 되겠죠? 그 점에 접하는 단기 평균 비용 곡선이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 무조건 당연히 위쪽에 있겠죠. 그렇죠? 뭐 너무 뻔한 얘기입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 4번 문제는 조금 자, 중요 표시 한번 해놓으세요. 아주 괜찮은 문제 같거든요. AK 모형을 가지고, 그러니까 뒤에 뭐 여러분 솔로 모형도 있긴 한데 우리 AK 모형이 그렇게 자주 나는 모형은 아닌데 AK 모형 가지고 난이도를 잘 올려놨습니다. 보겠습니다. 인구와 기술 수준이 불변인 AK 모형이 Y는 AK로 주어져 있다. 여러분 우리가 AK 모형이 내생적 성장 모형, 솔로 성장 모형을 일정하게 보완하는 모형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 수준이 일정하게 감가상각률을 넘어 있는 상태가 되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측면을 보여주는 게 이제 우리가 AK 모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Y와 K는 총생산, 총자본량, 그리고 총소득의 60%가 저축된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죠? S는 SY에서 얘가 여러분 이게 0.6이 된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S가 지금 0.6입니다. 감가상각은 총 자본량의 8%고 우리가 이제 감가상각을 잡으면 이게 0.08이라고 된 8을 의미하는 거고, 이것도 그냥 우리가 S = 0.6. 자, 그 다음에 자본의 순 한계 생산물이 아주 특징적인 게 여러분
자본의 한계 생산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순한계 생산물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요게 아마 이제 학생들 조금 더 힘들어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수험생들에게. 여러분, 우리 여기서 이제 순한계 생산물이라고 하면 여러분, 얘가 뭐냐?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NPK에서 여러분 NPK가 한계 생산물이잖아요. 자본의 한계 생산물이잖아요. 그렇죠? 자본의 한계 생산물인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전제 조건에 뭐가 있죠? 감가상각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감가상각을 빼준 값이 얼마냐? 이게 0.12가 된다. 근데 여러분 얘를 우리가 지금 알고 있어요. 얘가 얼마죠 지금? 그렇죠? 얘가 지금 0.08이에요. 0.08이거든요. 어떤 값에서 0.08을 뺐더니 0.12가 나온다. 볼 필요 없겠죠. 아, 자본의 한계 생산물이 얼마다? 아, 0.2구나. 그쵸? 근데 이제 우리 여기서 여러분 요거 미분하면 얼마가 되죠? 요거 미분하면요. 정확히 얘기하면 여러분 요걸 이제 1인당 생산함수로 바꿔줘야겠죠. 1인당 생산함수 즉 L분의 Y는 A의 AK 이걸 바꾸면 여러분 1인당 생산함수 Y로 바꾸면 소문자 Y가 되고 그쵸? 얘는 AK가 되는데 요걸 이제 미분한 값이 여러분 뭐죠? NPK가 되고 NPK는 A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A 값이 0.2구나 라고 하는 걸 하나 구했어요. 이 개념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평소에 사실 볼 수 없는 문제인데 순한계 생산물이 뭘 의미하는지 그것만 좀 이해를 하시면 금방 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1인당 소득 증가율은 얼마인가? 여러분 1인당 소득 증가율은 Y분의 델타 Y는 우리 전체 경제 성장률에서 전체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인구 증가율 N을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아마 여러분 솔로 성장 모형을 쭉 했으면 요게 여러분 전체 경제 성장률이 자본 증가율하고 같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우리가. 그쵸? 근데 이제 문제는 감가상각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가 K의 SFK 마이너스 감가상각 델타가 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 기억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물론 여러분 요거 지금 어떻게 도출하는지 아시죠? 요걸 이제 우리 사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얘가 여기서 도출해도 되고 얘가 여러분 사실상 전체 자본량 증가율하고 같잖아요. 그런데 K는 이 자본량 증가는 I가 되는데 I는 여러분 결국에는 총 생산량에서 저축량이 우리 솔로 성장모에서 저축이 그 투자를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상태에서 1인당 생산함수로 바꿔주면 이거 여러분 어떻게 되죠? 1인당 자본량분의 S에 이건 이제 1인당 생산함수니까 SFK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데 감가상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감가상각 델타를 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 지금 주어진 문제에서는 여러분 인구 증가율 부분이 지금 없어요. 그냥 0이라고 잡아야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정리를 하면 여러분 이걸 정리를 하면 우리 일단 K에 여러분 SFK가 어떻게 되죠? 여기 AK예요, AK. 그쵸? AK잖아요. 그쵸? 그러면 S에 AK가 되거든요. 마이너스 감가상각률인데 보시면 얘가 지금 지워지고 그러면 결국엔 S 곱하기 A 마이너스 감가상각률. 근데 S가 여러분 0.6이고요. 자, 그리고 A가 그쵸 0.2죠. 마이너스 0.08이거든요. 얘는 0.12가 되니까 빼주면 여러분 얼마죠? 빼주면 0.04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4%.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아주 괜찮은 문제였어요, 여러분. 좀 꼭 다시 한번 연습 한번 우리 뭐 내년도 시험을 준비하시거나 내년 뭐 국가직 시험을 준비하면서 뭐 공무원 문제가 좀 어려우니까
연습 좀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연습을 한번 할 만하게 아주 좋은 문제 같습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요금을 예금과 현금 통화의 합인 M1을 통화량으로 정의할 때 통화량 대비 현금 통화 비율은 20%다.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통화량 대비 현금 통화 비율을 통화량 대비니까 여러분 통화량이 당연히 분모값이 될 테고 현금 통화가 이제 분자값이 되는데 n분의 c 현금 통화량 비율인데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많이 보셨으면 알겠지만 현금 통화량 비율로 통화성수 구하는 문제가 거의 안 나와요. 왜냐면 이게 공식이 조금 더 까다롭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일반적인 문제로 나올 때는 여러분 현금 예금 비율 즉 D분의 C가 나오거든요. 요걸 통해서 우리가 통화성수 M은 CR 플러스 RR분의 CR 플러스 1 해가지고 요걸로 이제 통화량을 구하는데 여러분 현금 통화량 비율이 나오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여기 정말 이제 예외적인 행인데 이걸 여러분 이제 우리가 G라고 해보자고요. 현금 통화량 비율. 이때 이제 통화성수 M은 Z 플러스 RR분의 1 마이너스 G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거 기억하고 있는지 요거 이제 그러니까 국문 문제의 약간 특징 중에 하나가 조금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사용하지 않은 것들을 사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이 공식은 사실 웬만한 여러분 거시경제학 교재는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이거에 되게 익숙해져요. 이제 그걸 살짝 이제 약점을 좀 찔렀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도 나올 수 있구나. 이게 뭐 나오지 말란 부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그대로 여러분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그냥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나머지 좀 볼까요? 다음에 좀 문제 보겠습니다. 일단 현금 통화량 비율이 20% 0.2겠죠. 그 다음에 요금을 예금 대비 법정 지급 준비율하고 초과 지급 준비율인데 여러분 다 합쳐서 그냥 지급 준비율이에요. 어차피 지급 준비율이라고 하는 것들은 시중에 나가지 못하고 은행에 묶어 있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통화량이니까 통하다 보니까 얘는 어차피 여러분 기본적으로 통화 승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럼 합해서 얼마라는 거죠? 그렇죠? 25%예요. 0.25라는 뜻이겠죠? 통화량을 25조 원 증가시키는 데 필요한 본원 통화 증가액은 얼마인가? 자, 그러면 그대로 여러분 여기다 통화 승수 M은 하고 우리 이제 현금 통화량 비율이 여러분 0.2니까 0.2 플러스 자 0.25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0.2 분의 1이에요. 0.8인데 0.8에 여러분 0.25 4분의 1이니까 0.2겠죠. 0.2 플러스 0.2니까 0.4분의 1이고 얘는 2.5가 되겠죠. 문제가 지금 요구하는 건 여러분 뭐죠? 25조 원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25조 원은 통화승수 M 곱하기 본원통화 B가 있겠죠. 근데 지금 25조 원을 만들려고 하는데 통화승수 M이 여러분 얘가 지금 우리가 2.5라고 하는 걸 판단을 했어요. 그럼 얘는 당연히 뭐죠? 그쵸? 10을 곱하면 25가 나오겠죠. 그쵸? 그러니까 10조 원을 발행을 하면 본원통화 10조 원을 발행을 하면 통화승수가 2.5이기 때문에 시중의 통화량은 25조 원이 증가한다. 그쵸? 그럼 본원통화를 구하라고 하니까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자연독점과 관련된 주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자연독점입니다.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독점이 되는 경우인데 우리가 이제 기술의 우월성이라든가 자원의 독점, 특정 자원을 독점하고 있거나 아니면 기술 수준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독점을 이루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그런 경우 보겠습니다. 자, 1번 평균 비용 곡선이 U자 형태가 되지 못하면 그쵸? 왜 그러죠, 여러분? 자연 독점이 시장 전체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을 그리면 이런 형태로 L자형이 되죠, 여러분. L자형이요.
평균 비용 국선이 U자 형태가 되지 못하면 생산량 증가에 따라 평균 비용이 하락하는 형태를 가진다. 그쵸? 자, 그리고 2번. 가격을 한계 비용과 일치시킬 경우 손실이 발생한다. 여러분, A씨가,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A씨가 우상향하는 구간이 될 때, 여러분, 기본적으로 한계 비용이 AC 안쪽에 있죠. A씨가 여전히 우하향하는 구간에서는, 여러분, LMC는 무조건 AC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이윤극대화 조건, 여러분 가격 이꼴, 우리가 완전경쟁 시장을 가정하면 가격이 이렇게, 여러분 조금 더 안쪽으로 그릴까요? 가격을 완전경쟁 시장 가정하고 가격을 이렇게 그으면 가격이 여러분 MR이라고 가정하면 MR 꼴 MC는 여기인데, 이때 여러분 이 기업의 평균 비용은 여기까지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 기업은 다 손실이 나겠죠. 가격을 한계 비용과 일치시킬 경우 계속해서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이 기업은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3번. 한계 비용 곡선이 항상 평균 비용 곡선의 아래쪽에 있다. 이미 그렸네요. 그렇죠? 그리고 4번. 경제적 총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점에서 절대 생산 공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제 이 자연 독점을 정부가 규제를 하려면 최소한, 그렇죠, 가격을 평균 비용 부분에 맞춰야겠죠. 이해되시죠? 가격을 평균 비용 곡선하고 맞춰야만, 그래서 그때 생산량이 일정 부분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기업은 손실이 나기 때문에 공급을 할 수가 없겠죠.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주 소득 분배 관련된 주장으로 가장 옳은 것은, 옳은 것, 옳지 않은 것만 계속 나오다가 옳은 거 하나 나왔습니다. 자, 1번. 진위계수가 0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심화된다. 여러분, 진위계수는 우리 로렌츠 곡선을 가지고 변형한 건데, 로렌츠 곡선에서 전체 이제 소득으로 얘기되는 부분에서 불평등 부분들을 표현한 비율 값인데, 이 값은 당연히 0에서 1의 값을 갖겠죠. 근데 0에 가까울수록 기본적으로 평등한 거고, 그 다음에 1에 가까울수록, 그렇죠, 불평등한 겁니다. 불평등도가 심화된다고 했으니까 틀렸겠죠. 불평등도가 약화되겠죠. 0에 가까울수록요. 그리고 2번. 두 나라의 진위계수가 같다고 하더라도 소득 5분위 배율 값은 다를 수 있다. 얼마든지 여러분 다를 수가 있어요. 어차피 여러분 진위계수라고 하는 것들 자체가 로렌츠 곡선의 면적값을 가지고 구하는 건데, 우리가 로렌츠 곡선을 이쪽이 이제 여러분 소득 계층이고, 이쪽을 이제 전체 소득으로 잡을 때, 우리 이제 진위계수가 이론적으로 따지면 이런 형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물론 이론입니다. 여러분 곡선을 이렇게 그려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형태가, 이게 이제 닮을꼴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면적이 이제 같다고 얘기를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 진위계수가 같지만 소득 분위가, 소득 계층 분위가 가져가는 소득이 각각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래쪽에 3번에 보면 우리가 소득 5분위 배율 값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되죠? 최하 20분의 최상 20이거든요.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3번. 최하 20%의 소득에 대한 최상위 20%의 소득의 비율을 나타내는 5분위 배율. 이미 2번에서 했는데요. 여러분 이게 이미 공식을 주고 뭐 장난을 하는 건가? 여러분 보시면 이쪽에서 할까요? 우리가 하위 20분의 하위 20% 부대 상위 20% 소득이에요. 그쵸? 이게 여러분 크면 클수록 당연히 분자값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불평등도는 훨씬 더 심화된다고 해야겠죠. 개선된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자, 그리고 4번. 두 나라의 진위계수가 같다면 로렌츠 곡선의 형태는 동일하다. 뭐 여러분 진위계수가 같다 하더라도 로렌츠 곡선은 다른 형태를 띌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요. 8번 문제 보겠습니다. 현재 국채시장에서 유통되는 만기별 국채이자율과 유동성 프리미엄이 아래표와 같다. 유동성 프리미엄의 이론에 따르면 2년 후 시점에서 형성될 1년 만기 국채이자율에 대한 시장 예상치는 얼마인가?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아래쪽에 만기가 길수록 지금 이자율이 올라가는 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문제에서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에 따르면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건 함정이에요. 이 문제는 유동성 프리미엄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자율 기간구조 이론에서 기대 이론을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자율 여러분 기간구조라고 하는 이론이 있는데 말 그대로 시기마다 기간이죠, 여러분. 왜 기간마다 이자율이 달라지느냐라고 하는 걸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이론인데 여기에 크게 여러분 4개의 이론이 있어요. 크게 보면 기대 이론이 있고 그다음에 시장 분리 이론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특정 만기 선호 이론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언급하고 있는 여러분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은 여러분 지금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에 따르면이라고 써 있는데 사실상 여러분 이 문제는 기대 이론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 이론에다 유동성 프리미엄을 살짝 얹어 가지고 문제를 냈는데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답은 이 기대 이론 가지고 구해야 돼요. 기대 이론은 뭐냐? 여러분, 가령 이제 2년 만기 채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기대 이론에서는 여러분 정보 비용이라든가 뭐 유동성 이런 것들이 동일하다고 하면 모든 채권은 여러분 완전 대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2년 만기 채권은 1년 만기 채권을 1년짜리 그 다음 연도에 다시 1년짜리 채권을 산 것과 같다라고 놓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기대 이론에 따르면 여러분 저기 가령 이자율 여러분 1기에 2년 만기 채권은요 각각의 연도에 여러분 이자율의 1기에 1년 만기 채권에 2기에 1년 만기 채권의 산술평균 값이 됩니다. 요거 하나만 사실 기대이론이 특정 연도에 이자율은 산술평균 값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바로 그냥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여러분 3년 차에 그해 1년 만기 채권이 채권 가격이 얼마냐라고 지금 문제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보시면 자, 일단 우리는 여러분 이게 1년 만기 채권의 이자율이 1%고 2년 만기 채권의 이자율은 1년마다 2%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차에 2% 주는 게 아닌 거 아시죠? 그러니까 2년 만기 채권은 연 2% 이자율을 준다. 그러면 여기 보자고요. 우리가 자 1기에 여러분 1기에 2년 만기 채권의 이자율은 자 2년이니까 산술평균이니까 1을 쓰고 자 1년에 1년 만기 채권 즉 아래 1년에 1년 만기 채권하고 2기에 1년 만기 채권의 이자율의 산술평균인데 여러분 요게 지금 1로 주어져 있어요. 1%. 그쵸? 이해되시죠? 그리고 얘가 지금 2라고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어요. 왜냐면 2년 만기 채권의 연 이자율이 2%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2기의 1년 만기 채권의 이자율은 얘가 합해서 여러분 2가 되려면 분자값이 4가 돼야 되니까 여기에 이자율이 기본적으로 2년에 여기 1년 만기 채권은 1년 만기 채권 이자율은 3이구나. 이건 뭐냐면요. 당시에 시장 이자율이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것들을 예측치에 기반해서 그래서 기대이론이라고 합니다. 그해 이자율이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를 판단해서 국채 이자율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기대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3년 차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동일한 원리에 따라서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기에 3년 만기 채권은요. 당연히 산술평균이니까 3으로 나눠야 돼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일단 이자율이 1 플러스 3이에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여러분 뭐가 들어가야 되죠? 3기에 1년 만기 채권. 그런데 그게 얼마냐면
지금 4%인데 이 4%가 되는 이유는 유동성 프리미엄이 붙어 있대. 그래서 기대 이론에다가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을 집어넣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여기에다가 유동성 프리미엄이 2가 붙었다. 그래서 4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요게 지금 얼마라는 거예요? 그쵸? 얘가 지금 2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여러분 2가 되려면 분자값 전체가 6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4고. 그러면 여러분 3년 차에 3개 1년 만기 채권의 이자율은 그쵸? 2가 돼야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냥 2%가 된 겁니다. 아, 왜 2%냐? 여러분 보세요. 이미 2년이 지난 상태에서는 지금 3년 차에 들어와서야 유동성 프리미엄이 붙어요. 그러면 이미 2년이 지난 상황에서 3년 차는 그냥 1년이기 때문에 유동성 프리미엄이 없다. 요걸 가정해서 2%가 된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걸 이렇게 푼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2년이 지났잖아. 그럼 유동성 프리미엄 필요 없네? 4%였는데 2% 빼주고 2%겠지. 정말 운이 좋은 겁니다. 정말 이렇게 풀었던 친구들은 효율성이 넘치는데 원래 풀이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풀이에요. 사실상 문제는 여러분 기대 이론입니다. 기대 이론에다가 지금 이제 학생들이 이게 이 4%가 2%를 합해져서 됐구나. 좀 그걸 명확하게 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좀 해석을 하게끔 해놨거든요. 뭐 잘못해서 가면 이게 이자율의 4%에다가 유동성 프리미엄이 추가적으로 2% 더해진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약간 그런 측면에서 약간 해석을 잘못할 가능성이 있는데 좀 명확하게 써줬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간에 여러분 괜찮은 문제거든요. 연습 한번을 좀 해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8번. 아니죠. 8번 아니죠. 8번 했고. 9번 보겠습니다. 소비는 가처분 소득과 실질 소득의 함수이면 투자는 실질 이자율의 함수이다. 생산, 정부 지출, 조세는 외생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가져간다. 아래 그림과 같이 같은 폐쇄경제에서 여러분 중요한 건 이제 이거겠죠. 고전학파 대부자금 시장입니다. 그렇죠? 대부자금 시장에서 투자 저축을 통해서 실질 이자율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전학파하고 케인스학파가 가장 다른 게 고전학파 같은 경우는 여러분 투자가 일정하게 대부자금 시장에서 수요 역할을 하면서 투자가 이자율을 결정해요. 이해되시죠? 투자량이요. 그런데 여러분 케인스 학파 같은 경우는 화폐 시장이 따로 있죠. 화폐 시장에서 이자율이 결정되고 그게 투자를 결정하겠죠. 그런 측면을 조금 이제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일단 여기 이제 대부자금 시장만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옳은 것은 일단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게 여기 이제 저축인데 아래쪽에 보시면 여러분 결국에는 저축량의 변동을 지금 선지로 계속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걸 일단 여러분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총저축 S는 SP 민간저축 플러스 정부저축 SG다. 그런데 여러분 민간저축은 전체 소득 Y 마이너스 T 마이너스 C 즉 소비가 된다. 플러스 그 다음에 정부저축은 정부의 조세, 정부가 거둬들인 조세에서 정부 지출을 빼준 부분이 된다. 이것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으면 나머지 선지를 다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1번 생산량의 외생적 증가는 여러분 이 상태에서요. 생산량이 증가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생산량 국민소득 Y잖아요. 그러면 Y가 증가하게 되면 여러분 외생적으로 증가했다고 했죠. 다른 것들이 일정한 상태에서 얘가 증가하면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죠? 즉 생산량의 외생적 증가는 당연히 여러분 민간 저축을 증가시키겠죠. 그쵸? 여기다 쓸까요? 자, 국민소득 증가는 당연히 민간 저축을 증가시키고 그럼 저축 증가는 여러분 우리 앞쪽에 가서 보면 무슨 일을 만들죠? 전체적으로 저축 증가되면 그렇죠. 실질 이자율이 하락하겠죠. 이해되시죠? 뭐 그 결과 이제 투자 소비가 증가한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정부의 증세 정책으로 인한 조세 외생적 증가는 균형 실질 이자율을 상승시키다. 여러분 2번이 여러분 2번에 좀 중요 표시해서 2번이 상당히 괜찮은 선지 같은데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정부의 증세 정책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여기서 조세를 증가시켜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조세를 증가시켜요. 그럼 얘가 지금 여러분 민간저축이고 이쪽이 정부저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델타 T는 한편으로는 민간저축에 영향을 주고 또 한편으로는 정부저축에 영향을 주겠죠. 그런데 여러분 델타 T는 그 자체로 여러분 얘는 정부저축을 증가시키겠죠. 다른 조건이 외생적 증가니까요 지금. 그러면 T가 델타 T만큼 증가했으면 그만큼 여러분 정부저축이 당연히 증가를 하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얘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소비함수를 C 이퀄 A 플러스 B에 Y 마이너스 T로 이렇게 잡아보자고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 소비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자 여러분 여기 우리가 정부가 조세를 증가시켜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BT만큼 소비가 여러분 감소를 하겠죠. 그쵸? 그러면 조세가 증가한 만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얘가 지금 뭐죠? 한계 소비 성향이에요. MPC잖아요. 근데 MPC는 여러분 1보다 작아 0과 1 사이잖아요. 그러면 조세를 증가한 것보다는 작은 부분이 소비를 감소시켜요. 그쵸? 그러니까 조세만큼 소비가 감소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는 조세가 증가한 만큼 정부 지출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양쪽을 여러분 비교를 해보면 이 부분을 이제 전체를 비교를 해보면 SG가 즉 우리 뭐죠? SG는 플러스가 된 거고 SP는 마이너스가 된 건데 결국에는 SG 전체가 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앞쪽으로 가시면 얘도 사실상 정부 저축을 증가시키는 즉 저축 증가분이 훨씬 더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2번에 보시면 균형 실질 이자율을 상승시킨다. 틀린 상황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3번 정부의 재정 사업으로 인한 정부 지출의 외생적 증가. 그럼 이 상태에서 정부 지출이 외생적으로 증가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지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다른 것들이 다 일정할 때 지만 증가하면 무슨 일이 생기죠? 그렇죠? 정부 저축이 일단 감소를 하겠죠. 그 결과 당연히 이자율은 올라가야겠죠. 이자율은 올라가고 민간 투자는 감소하겠죠. 자 그러면 3번에 보시면 정부의 재정 사업으로 인한 정부 지출 외생적 증가는 규정 투자량을 감소시킨다. 그렇죠? 그러니까 답이 3번이 되겠죠. 4번 기업 가정신 개선에 따른 투자의 외생적 증가. 뭐 투자의 외생적 증가는 여러분 아니요. 볼 필요가 없겠죠. 뭐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이자율을 상승시키겠죠. 균형 저축량을 외생적 증가는 균형 저축량을 감소시키는 게 아니죠. 저축량 자체가 여러분 가시면 저축량 자체가 여러분 증가해요. 그렇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이 문제도 아주 괜찮은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고전학파 대부자금 시장 문제를 이렇게 꼼꼼하게 내는 문제를 거의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개념만 대부분 물어보고 끝나는 문제인데요. 자, 이번엔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생산물 Y는 GK의 알파승 L의 1마이너스 알파승을 가정하자. 여러분 1차 동차 함수를 했네요. 그쵸? 각각 여러분 총생산, 그 다음에 총요소 생산성, 그 다음에 자본 투입량, 노동 투입량을 의미한다. 총생산 증가율이 6%이며 자본 투입 증가율과 노동 투입 증가율은 각각 5%나 4%이다. 노동소득 분배율은 60%라고 가정하고 솔로 잔차. 여러분 솔로 잔차가 여기 지금 우리가 이 생산함수에서 보면 솔로 잔차는 기술 수주를 의미하는 G를 얘기하는 거겠죠. 솔로 잔차가 의미하는 기술 진보율은 여러분 성장회계 문제겠죠. 성장회계요. 이 성장회계 문제는
여러분 생산함수를 이제 양변에 여러분 원래 이제 양변에 이렇게 자연로그를 씌워놓고 분리한 다음에 곱으로 됐으니까 이거 다 플러스로 다 분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자연로그를 이제 시간에서 미분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공식이 나오죠. 저 생산함수를 자 생산량 증가량은 기본적으로 자 솔로 잔차 즉 기술 증보율 증가율 플러스 알파 곱하기 이런 거죠. 알파 곱하기 K의 증가율 즉 자본량 증가율 플러스 1마이너스 알파의 노동량 증가율로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자연록을 씌워서 이제 떼서 미분을 하니까 여기 이렇게 플러스가 나오게끔 돼 있는 겁니다. 뭐 여러분 많이 풀어서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보시면 총 생산량 증가율이 여러분 6이래요. 6 이꼴 자 기술 증보율은 그대로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알파인데 여기 여러분 보면 노동소득 분배율이 60%라고 돼 있죠. 그쵸? 얘가 지금 60%니까 이 알파는 당연히 0.4겠네요. 그쵸? 0.4 곱하기 여러분 자본 투입 증가율은 자 얼마죠? 5%네요. 5% 플러스 얘는 여러분 0.6이니까 0.6 곱하기 노동 투입 증가율이 여러분 4%가 되네요. 자 그러면 여기 여러분 0.2가 되는 거고 아니 420이니까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4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 여러분 얼마 나오죠? 그럼 1.6이 돼야겠네요. 그렇죠? 1.6 답은 2번이 됩니다. 여기 너무 뻔한 문제죠. 11번 보겠습니다. 국제거시 분야의 불가능한 삼각정리 또는 정책 트릴레마. 우리 여러분 국제경제학에서 이제 국제금융정책을 변동할 때 이제 조금 언급되는 부분이죠. 아마 이 부분을 그렇게 자세히 하고 가지는 않는데 참 우리 군무원 시험은 정말 구석구석에서 문제 잘 찾아냅니다. 불가능한 삼각정리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자유로운 자본 이동 그 다음에 이제 환율 안정 그 다음에 자유로운 통화 정책 요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말 그대로 이제 정책이나 방법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걸 이제 정책 트릴레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 요번에 환율 안정은 고정환율입니다. 고정환율이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옳은 거 찾아보래요.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이거 그린 김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냥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하다 보면 여러분 사실상 고정환율제를 운영하기 힘든다라고 하는 거 뻔히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자본이 유입되거나 유출되는 상황에서 환율을 계속 일정 수준을 유지시킨다. 거의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는 얘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얘를 통제를 했어요. 오케이? 왜냐면 얘를 유지하는 것들이 무역 질서에서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통제를 했는데 얘를 여러분 이제 우리가 WTO가 체제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자본 이동을 인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고정환율을 하다가 여러분 변동환율제로 이동을 하게 되죠. 어떻게든지 사실 유럽의 그 환율 정책의 역사를 보면요. 얘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여러 방법을 썼는데 여러분 세계화가 되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환율제도에서 이 자유로운 통화 정책이 또 고정환율제하고 부딪힌다라고 하는 거 알아요. 이해되시죠? 왜냐면 통화 정책을 하다 보면 화폐 가치의 변동이 있잖아요. 이 화폐 가치가 변동하게 되는데 이거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1번 고정환율제 국가가 자유로운 국제자본의 이동을 허용하며 독립적인 통화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일단 사실 고정환율제하고 자유로운 국제자본 이동도 어마어마하게 부딪힙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있죠? 고정환율제에선 사실상 뭐죠? 고정환율제는 통화정책을 포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2번. 변동환율제 국가가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국제자본 이동을 허용해야 된다. 사실 여러분 여기다가 변동환율제를 써주면요 세 개가 잘 맞아 들어가요. 굳이 여러분 여기서 자유로운 국제자본 이동을 필요 없어요. 변동환율제는 애시당초 독립적인 통화정책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독립적인 통화정책의 환율을 변동시키고 사실 그 결과가 환율 변동을 통해서 이런 수출입 부분을 일정하게 조정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과도하면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국제 경제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겠죠. 자, 3번. 여기 틀렸고 여기도 틀렸습니다. 3번. 변동환율제 국가는 자유로운 국제 자본 이동을 허용하면 독립적인 통화 정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없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답은 4번이겠네요. 고정환율제 국가 독립적인 통화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뭐 제가 이미 설명했죠. 국제 자본 이동을. 이게 브레튼 우즈 체제입니다, 여러분. 참 구석에서 잘 냅니다. 사실 우리 뭐 7급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7급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사실 맨 뒤쪽에 뭐라고 할까요? 국제 외환 정책 내지는 외환 제도의 변동이라고 하는 부분 그렇게 자세하게 하지 않고 가는데 그 부분들을 좀 구석에서 잘 냈어요. 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좀 쉬운 문제입니다. 도덕적 해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우리 도덕적 해이가 거래 이후에 발생하는 감춰진 특성이죠. 감춰진 행동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적절한 요인을 제공함으로써 이것의 발생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다. 그쵸? 가령 이제 뭐 이런 경우죠. 우리가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 들면 사고가 났을 때 자기부담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도를 잘 짜면 이런 것들을 일부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이 현상이 발생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대리인의 도덕 불감증 때문이다. 여러분 도덕 불감증은 드러나는 현상이에요. 여기는 이제 결정적인 이유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이 이론들 지금 어디서 배우죠? 정보경제학에서 배워요. 정보경제학에서. 정보경제학에서 우리 이제 감춰진 특성하고 감춰진 행동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정보의 비대칭성 이런 여기 4번에 써 있어요. 결정적인 이유는 여러분 이거예요. 그렇죠?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이겠죠. 그리고 드러나는 현상이 도덕 불감증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떤 존재인지 그가 어떻게 행동할 건지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를 이제 뭐 대리인으로 쓰지 않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감춰져 있는 상태니까요. 그래서 감춰진 행동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번 보험 시장에서 그렇죠? 자동차 보험을 들어놓고 나면 도덕적 해이가 상당 부분 발생할 수가 있어요. 많은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보험 시장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4번 대리인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 자신의 이득을 추구할 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우리가 주인 대리인 문제라고 얘기하죠. 되게 좀 쉬운 문제였네요. 그렇죠?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격 규제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옳지 않은 것. 자, 1번 시장 균형 수준에 비하면 가격 상한제는 소비자 잉여가 감소하고 가격 하한제는 생산자 잉여가 감소한다. 여러분 가격 상한은 누구에게 유리하죠? 가격 상한은 여러분 소비자에게 유리해요. 그럼 소비자 잉여는 증가하겠죠. 자, 보시면 우리가 가격과 거래량의 관계에서 수요 공급곡선이 있다고 할 때 여러분 가격 상한을 그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 가격이 원래 시장 가격은 당연히 여기야겠죠. 그런데 가격을 이렇게 P1으로 통제하고 나면 적어도 거래량은 이제 이 부분이 될 텐데 자 물론 소비자 잉여는 여러분 소비자 잉여는 이 부분이 이전과 비교해서 이 부분이 감소하지만 추가적으로 이 부분이
증가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가 감소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답은 그냥 뭐 틀린 건 1번이네요. 그렇죠? 자, 2번 농산물 가격 지지 정책은 여러분 뭐죠? 농산물 가격 지지 정책은 가격 하한제겠죠. 이제 최저 가격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자, 정부가 가격 한을 잡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초과 공급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초과 공급량을 발생시킨다. 이 부분을 해소를 하려면 정부가 일정 부분을 여러분 아시겠지만 수매를 해 들어가야 돼요. 정부가. 그렇죠? 정부가 한 구매. 그래서 시장 가격을 일정 부분 맞춰줘야겠죠. 그래야만 이 정부가 이제 가격 한으로 정한 부분들이 시장 가격으로 거래가 될 수가 있겠죠. 3번 가격 상한제를 실시하는 경우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그렇죠? 초과 수요 발생한다. 뭐 여기 우리 이미 첫 번째 그림에서 초과 수요 발생하는 거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겠다는 사람은 많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일정하게 이윤이 줄어들기 때문에 내지는 생산비를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생산량이 줄겠죠. 당연히 뭔가는 재화를 할당하는 방식. 대표적인 게 여러분 뭐 이런 경우입니다. 저기 뭐죠?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 했을 때 여러분 분양을 위한 조건들, 우리 청약을 위한 조건들을 제공을 하죠. 그런 경우입니다. 4번 시장 규정 수준에 비하여 경제적 총이익이 감소한다. 뭐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경제에선 가격 규제라고 하는 것들은 단기에는 일정하게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장기에는 절대 적용될 수 없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13번 보겠습니다. 아마 이 시험을 봤던 분들이 상당히 좀 당황했을 만한 문제거든요. 사실 14번, 15번 의도적으로 그렇게 두 문제를 연결해서 내버렸는데 물론 여러분 우리 15번 문제가 14번 문제가 뭐야 하면 15번 문제를 봤으면 조금 더 이해는 쉬웠겠는데 우리 이제 ISMP 모형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모형이어가지고 아직 우리나라 학부과정의 거시경제학 교재에 대부분 들어가 있지는 않고 일부 교재는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뭐죠? 근데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이제 7급에서는 다루지 않는 유형인데 그걸 문제로 냈습니다. 정말 학생들 많이 당황했을 거예요, 아마. 일단 여러분 이게 IS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여러분 사실 뭐 학계 평가는 뭐야 뭐 달라질 거 없다. ISLM 모형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ISLM 모형이 이제 케인스 학파에서 시작된 모형인데 이 LM이 화폐 시장이잖아요. 화폐 시장인데 이 화폐 시장의 특징이 이른바 이제 통화량을 변동시키면서 이자율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현실에서 이제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변동시키는 게 아니라 중앙은행하고 시중은행의 관계에서 여러분 금리를 변동시켜요.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뉴스 조금만 보면 기준금리 변동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는 통화량 변동이기 때문에 이게 현실에 중앙은행의 정책을 적절하게 설명을 못한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나온 모형이 이른바 ISMP 모형입니다. 즉 얘는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분 뭐냐 현재 중앙은행의 정책 자체가 통화량 자체를 변동시키는 게 아니라 기준금리를 변동하는 방식이다. 그러면 금리 방식이 이 금리가 결정되는 게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제 생산물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가지고 다시 총수요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 그러면 이제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 이제 택하는 방식이 뭐냐면 우리가 뒤에 문제로 나와 있는데 이른바 테일러 준칙이에요. 이 테일러 준칙하고 기준금리 방식을 연결해 가지고 LM 모형을 대체하는 MP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뭐라고 쓰냐면 통화정책 모형이라고 쓰여 있어요. 자,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ISMP 모형에 기초한 인플레이션율 실질소득 평면이라고 돼 있죠. 이쪽에. 자, ISMP 모형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여러분 보시면 이건 지금 인플레이션 실질소득 평면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기 뭐죠? 15번에 가서 이걸로 잠깐 설명하고 올게요. 14번에 보시면 이 ISMP 모형이 15번에 그려져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제 이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 보시면요. 실질 이자율하고 인플레이션율입니다. 여러분 인플레이션율이에요. 물가가 아니라 물가 상승률이에요. 물가 상승률입니다. 자, 테일러 준칙에 따르면 여러분 잘 보세요. 테일러 준칙에 따르면 현재 여러분 인플레이션율이 우리가 테일러 준칙이 뒤에서 여러분 문제가 몇 번이죠? 18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테일러 준칙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피쇼 효과하고 목표 물가 상승률하고 이른바 GDP 갭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가령 여러분 우리가 GDP 갭 부분에서 추세 GDP 부분을 넘어서서 성장이 증가하면 목표 물가 상승률 자체가 상승하게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앙은행이 기본적으로 물가 타겟팅을 정책으로 수용하다 보면 물가 상승률을 안정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중앙은행이 자,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물가 상승률을 3% 정도로 억제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뭘 해야 되죠? 물가 상승률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요. 테일러 준칙에 따라서 아까 썼었죠, 여러분. 테일러 준칙에 따라서 명목금리를 인상을 시켜요. 그러면 명목금리를 인상시켜서 그러면 실질금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즉, 맨 처음에 순서가 이렇게 되겠죠? 순서를 잡으면 그러면 인플레이션율이 목표 물가 상승률보다 올라가요. 그러면 이거는 거시경제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어. 그리고 괜히 자산 투기와 같은 현상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중앙은행이 명목금리를 올립니다. 명목금리 인상이 실질금리를 인상시키는 그런 형태를 표현한 걸 여러분 통화정책 곡선, MP 곡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럼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때 여러분 중앙은행은 어떻게 하죠? 그렇죠. 명목금리를 올려서 여러분 여기 명목금리고 이쪽은 실질금리입니다. 명목금리를 여러분 인플레이션 수준보다 더 높이 올리는 거예요. 그 결과 실질 이자율이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실질 이자율이 올라갔잖아요.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새 케인스 학파 모형인데, 자, 화폐 시장에서 여러분 금리가 결정되면 그 금리는 당연히 생산물 시장에서 이동해서 투자량을 결정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인 여러분 ISLM 모형에서 봤던 이자율하고 실질소득 모형에서 보시면 여러분 실질 이자율이 올라갔어요. 즉 올라갔죠. 그 결과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죠? 투자하고 소비가 감소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실질소득이 감소한다. 요걸 다시 여러분 그대로 다시 여러분 14번으로 가겠습니다. 보시면 요걸 가지고 여러분 총수요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총수요가 보시면 여기 보시면 기억을 해야 될 게 인플레이션 실질소득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그 전에 ISLM 모형을 가지고 총수요 총공급을 구성을 할 때 여기가 물가였거든요. 그렇죠? 물가라고 하는 말 그대로 구체적인 가격이라고 하는 형태로 얘기를 한 건데 요걸 여러분 지우고 여기를 물가 상승률, 즉 이렇게 파이로 써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쪽은 당연히 실질 소득이에요. 그때 이제 여러분 우리 좀 전에 15번에서 봤듯이 여러분 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면요, 그렇죠? 중앙은행은 명목금리를 올리고 명목금리 상승이 시장에서 실질금리를 올려요. 실질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소비투자가 감소하죠. 즉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때 총수요 곡선 여러분 그대로 이자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소비투자가 감소한다라고 해서 우하향하는 형태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단기에 여러분 우상향하는 총공급 곡선을 그릴 수가 있고, 이제 장기에 명목 변수하고 실질 변수하고 관계를 보이지 않는 장기 이제 총공급 곡선을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죠.
지금 쭉 보시면 그걸 이제 가정을 하고 있어요. 문제가요. 자, 초기 균형은 장단기 균형점이다. 그런데 보시면 AS 곡선을 여러분 이렇게 이동을 했대요. 여러분 이거 뭐죠? 총공급 감소고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제 물가가 급등하는데 이게 이제 변동폭이 크면 우리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1번 단기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난다. 그렇죠?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 여러분 Y축이 지금 물가 상승률이에요. 물가 상승률 자체가 올라가요. 이해되시죠? 단기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난다. 맞죠? 단기적으로 명목금리하고 실질금리는 모두 상승한다. 제가 여러분 앞쪽에서 설명할 때 중앙은행이 여러분 자, 기본적으로 물가 타겟팅 정책을 대부분의 현재 여러분 선진국가는 대부분에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1차적인 목표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율, 즉 물가 상승률 자체가 상승할 때 중앙은행은 명목금리를 올리고 명목금리 상승이 결국에는 실질금리를 인상시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명목금리하고 즉 명목이자율하고 실질이자율이 모두 상승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 3번 자기교정적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경우 여러분 자기교정적 메커니즘이라고 하면 원래 균형을 회복한다는 거겠죠. 그럼 얘가 그냥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장기균형점은 인플레이션율은 이전하고 같아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인플레이션율이 초기 균형보다 높으나 실질 소득은 초기 균형. 그러니까 장기 상황에서는 다시 여러분 요 상태로 돌아온다고 항상 경제학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목 변수하고 관계없이요. 그럼 일이 돌아와야 되니까 특별히 인플레이션율이 더 높아지면 안 되겠죠.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지면 이 상태가 되는데 이건 난리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이 3번이고 4번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수요 관리를 통해 정책 당국이 개입하는 경우 이 경우 여러분 이제 총수요가 증가를 해서 방금 얘기한 그 난리 나는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이론에서 많이 했었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사실상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 부분 줄어든다고. 그렇죠? 여러분 다 공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이제 참 신기하게 요 문제가 함정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15번에 오히려 15번을 먼저 내놓고 14번을 냈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이번에 이제 14번에는 그냥 총수요 총공급 모형으로 설명을 하고 근데 어떤 측면에서 14번은 얘가 물가 인상률이긴 하지만 우리가 얘를 물가로 놔도 별반 답을 찾는 데 문제가 없거든요. 요건 이제 요 원리를 이제 이해하라고 지금 요구를 한 것 같거든요. 자, 15번 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여러분 ISMP 모형이에요. 이로부터 도출되는 인플레이션 실질소득 평면상의 총수요 곡선과 관련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 15번 문제는 여러분 물가 인상률하고 실질소득에서 이 총수요 부분만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단기 총공급 곡선 그려놓고 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언급되지 않은 다른 요인들은 일치하다고 가정한다. 자, 보겠습니다. 1번. 여러분, 외생적인 정부 지출 증가는 당연히 여러분 IS 곡선을 이거 어떻게 되죠? 증가시키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기할 필요 없어요. 무조건 총수가 증가하겠죠. 어떻게 증가를 안 하겠어요. 그렇죠? 네. 만약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쪽에서 실질 이자율이 일정하게 여기서 이제 결정이 돼 있어요. 근데 실질 이자율이 변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 뭐죠? 이자율이 변동되지 않는다면 실질 소득이 증가하겠죠. 그리고 이 실질 소득 증가가 이제 거시경제가 한 바퀴 순환하고 난 다음에 GDP 갭 부분을 상승시키고 그 결과 이제 중앙은행은 다시 정책금리를 인상을 하겠죠. 그러면 외생적인 정부 지출 증가는 주어진 인플레이션 수준에서 총수요를 감소시킨다. 말도 안 되는 소리겠죠. 우리가 이건 ISMP 모형을 몰라도 여러분 ISLM 모형만 생각해도 말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자, 2번 중앙은행의 목표 인플레이션 인상은 여러분 목표 인플레이션을 인상시킵니다. 사실상 뭐죠? 중앙은행이 물가 타겟팅, 즉 물가를 인정하게 안정시킨다라고 하는 것들을 중앙은행의 핵심적 목표로 삼는데 중앙은행이 단기에
물가 상승률을 원래 3까지였지만 4까지 용인할 거야 라고 하면 여러분 이건 총수요 증가 정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상요. 그렇죠? 그러면 주어진 인플레이션 수준에서 총수요를 증가시킨다. 당연히 증가시키겠죠. 이건 상식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앞쪽에서 가보면 중앙은행이 여러분 이 인플레이션을 보면 원래 이제 실질이자율 이렇게 정해진 상태에서 자 인플레이션을 목표 인플레이션을 여러분 더 증가시킨다라고 하는 건 사실상 MP 곡선 여러분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나 같겠죠. 그렇죠? 오케이. 근데 그건 원래 인플레이션 수준에서 사실상 인플레이션이 더 증가하는 걸 용인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무슨 일이 생깁니까? 총수요가 증가를 하겠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고요. 3번이 약간 헷갈렸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디스인플레이션이 뭐냐? 여러분 일반적으로 디스인플레이션이 통화량 증가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고 놓고 보면서 통화량을 이제 줄여나가는 정책을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럼 만약에 중앙은행하고 민간이 여러분 호흡이 잘 맞아요. 말 그대로 상호간의 신뢰성을 갖고 있어요. 중앙은행이 미리 정책을 발표하고, 사실 이제 루카스 버전인데요. 정책을 발표하고 디스인플레이션 정책으로 가겠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민간이 그걸 신뢰하게 되면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부분을 제어를 해요. 그렇죠? 중앙은행이 기본적으로 통화량을 줄인다고 놓고 보기 때문에 어차피 통화량이 줄고 물가는 하락할 거야. 물가가 하락한다라고 하면 이제 시장에서 이것들이 그러니까 중앙은행을 신뢰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가격이 빠르게 조정된다. 그러면 총수요는 감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감소한다가 틀렸어요. 반드시 감소한다. 이게 발생하면 총수요는 감소한다라는 건 반드시를 의미하는 거니까요. 조금 애매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융마찰은 여러분 은행하고 기업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쉽게 이제 자금을 빌려주고 차입하고 이제 하는 부분들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을 이제 금융마찰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금융마찰은 여러분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상대 기업에 대한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위험 부담에 대해서 이자를 플러스 알파를 시켜야겠죠. 위험 프리미엄 부분들을요. 그러다 보면 금융마찰이 생기면 여러분 아무래도 대출이 좀 줄고 비용이 커지니까 투자는 줄어요.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IS 곡선이 사실상 총수요 곡선으로 변형되는 거잖아요. 그럼 IS 곡선이 좌측 이동했으면 총수요 곡선도 좌측 이동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럼 14, 15번은 제 기억으로는 거의 지금 군무원 문제에서만 나온 건데, 웬만한 거시경제학에서는 지금 ISLM 모형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여전히요. 아마 다른 데서도 써먹을 수 있으니까 좀 연습을 좀 해 두셔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 좀 전에 설명했던 그 그림만 그냥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특별한 건 없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정적 기대라고 써 있는데요. 정적 기대에 기초한 공급 충격이 없는 단기 필립스 곡선이 다음처럼 이제 주어져 있어요. 각각 현재 인플레이션, 과거 인플레이션 뭐 이렇게 써 있는데, 또 신기한 게 원래 여러분 이 희생률이라고 하는 것들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1%포인트 하락시키기 위해서 부담해야 되는 실질 GDP의 감소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희생률은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을 1%포인트 하락시키기 위해서 감소하는 실질 GDP 감소율이거든요. 원래 이렇게 감소율인데 요걸 지금 실업률 기준이라고 써놨어요. 좀 그러면 공식을 너무 불친절한 것 같기도 하고, 얘를 이제 실업률 기준이니까 얘를 빼고 요 부분을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필립스 곡선, 이게 단기 필립스 곡선이잖아요. 단기잖아요. 그러면 우하향하는 형태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을 여러분 1%포인트 줄이기 위해서는 실업률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러면 얘 1%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올려야 되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문제거든요. 참
그러니까 기존에 그냥 희생률을 묻는 건 이제 너무 쉬울 것 같아서, 내지는 요 말 자체를 이제 못 알아들게 하기 위해서 낸 문제인지 좀 애매하긴 한데, 의도는 아무튼 이런 겁니다. 희생률 자체를 이제 변형시켜 가지고요. 자, 보시면 일단 우리 요거 있죠. 우리 정리하면 정적 기대라고 하니까요. 현재 인플레이션은 이 이전기의 인플레이션을 그대로 가져왔죠. 그러니까 이제 단계 이제 작년하고 같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0.5에 이걸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필립스 곡선 방정식으로 바꾸면 U에 마이너스 0.06이 나오겠죠. 0.5 곱하기 0.06이 0.03이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실업률이 여러분 현재 실업률이 0.06이에요. 그러니까 적응적 기대라고 하는 것들을 가정하고 있으면 현재 실업률이 0.06이면 여러분 뭐죠? 물가 상승률은 작년하고 같을 것이다. 이전기하고 같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한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라 그러냐면 희생률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전기보다 현재 상태의 물가 상승률을 낮추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 간단하게 푸는 방법이 있긴 한데요. 그냥 예를 들면 여러분 이렇게 된 겁니다. 현재 이 상태가 이전기에 여러분 물가 상승률이 0.04, 즉 4%였다. 근데 현재 상태를 0.03으로 낮추려고 한다. 그쵸?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요걸 쭉 다 정리를 하면 여러분 0.04 마이너스 우리가 요거에다 볼까요? 0.5 U 플러스 0.03이잖아요. 이게 0.03이면 U가 여러분 얼마 나오냐면 0.08이 나옵니다. 즉 실업률이 8%가 돼요. 이걸 정리를 해주면요. 제가 이건 여러분 예시를 든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전기에 물가 상승률이 0.04인데 이거보다 이제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이션을 1%포인트 낮춘다고 하잖아요. 희생률 개념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1%포인트 낮추려고 한다. 그러면 이 식에다 놓고 풀면 무조건 자, 실업률이 2% 상승하는 걸 용납을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알 텐데 여러분 이게 지금 단기 필립스 곡선 방정식에서요. 이 U 보이시죠? U 앞에 뭐가 들어가 있죠? 0.5예요. 2분의 1이에요. 어차피 뒤에 있는 0.03은 상수이기 때문에 항상 적용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변동시킬 때 실업률은 0.5니까요. 이걸 1%포인트 낮추려고 할 때 얘는 0.5가 반응을 하니까 여기에 여러분 당연히 U에 2%가 들어가야겠죠. 사실 이걸 간단하게 왜냐하면 단기 필립스 곡선이 우하향한다라고 하는 걸 알면 이거 눈치채고 이렇게 풀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정석의 풀이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제가 이제 일부러 이제 그런 형태의 풀이를 풀어본 겁니다. 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완전경쟁 시장하의 폐쇄 경제이며 균형 재정을 중요한 건 이제 조건이 하나 나와 있네요. 균형 재정을 유지하고 있는 한 국가의 생산 함수와 소비 함수는 다음과 같다. 국민소득 개정의 3면 등가와 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이 성립하고 생산량과 정부 지출의 각각 110, 그다음에 뭐 투자량하고 자본소득의 조합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생산함수 주어져 있고 소비함수 주어져 있어요. 그쵸? 자, 그때 여러분 지금 투자량하고 자본소득인데 자, 문제 형식이 그렇게 자주 보던 건 아닌데 여러분 폐쇄경제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지금 거시경제 상황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Y는 폐쇄경제야. Y는 C, I, G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소비함수는 여러분 어떻게 되죠? 0.6에 Y인데 여러분 정부 지출이 지금 얼마나 정해져 있죠? 정부 지출이 100으로 정해져 있고 아니 생산량이 100이고 정부 지출이 지금 10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이거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자, 100 마이너스 Y 마이너스 T인데 여러분 균형 재정이에요.
균형 재정이면 정부 지출하고 세금을 갚겠죠. 10에 플러스 I에 플러스 G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거 정리하면 근데 얘가 여러분 어차피 100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쭉 정리하면 얘가 얘도 10 써줘야겠죠? 여기 얼마죠, 여러분? 54 플러스 10에다가 i가 100 나와야 되니까요. 64니까 당연히 얼마죠? 36 나와야겠죠? 그쵸? 그리고 자본소득의 조합은 여러분 생산함수 보시면요. 여기 차수가 우리가 오일러 정리에 따라서 뭐죠? 요게 소득 분배율이잖아요. 0.3이니까 30%. 근데 산출량이 100이고 얘가 0.3이니까 30. 그리고 그러니까 자본소득 30, 노동소득 얼마죠? 70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답은 1번이겠죠. 뭐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이론을 많이 섞었는데 그냥 오일러 정리 개념을 알고 있고 뭐 이거 그렇잖아요. 요 개념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케인스 단순 모형이겠죠. 뭐 내지는 분배국민소득 아니 지출국민소득 요 공식만 알고 있어도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18번. 우리 앞쪽에서 여러분 14, 15번에서 우리 ISMP 곡선 모형의 사실 기준이 이 테일러 준칙이잖아요. 최근에 이제 중앙은행이 금리를 결제하는 방식이 이 테일러 준칙을 그대로 이제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테일러가 얘기했듯이 이 저기 뭐죠? 물가 상승률에 대한 반응 계수는 이제 국가마다 내지는 GDP 갭에 대한 반응 계수는 국가마다 달라질 수가 있는데 테일러는 일반적으로 이제 0.5, 0.5를 잡았습니다. 자, 테일러 준칙을 이용해서 명목정책 금리를 결정한다고 할 때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앞쪽에서 제가 14번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여러분 2%가 중립 실질 금리죠. 실질 이자율입니다. 그럼 이 부분은 지금 이 부분은 뭐 이런 이게 여러분 전형적인 PCO 효과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목표 물가 상승률 부분이고 이 부분이 GDP 갭이에요. 이렇게 세 부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테일러 준칙을 좀 기억하기가 조금 쉬워져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이 부분을 바로 이동시키면 I-파이가 되죠. 그럼 명목이자율에서 여러분 물가 상승률을 빼준 부분이니까 그 자체로 여러분 뭐가 되죠? 실질 이자율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항시켜 놓고 테일러 준칙을 R은 하고 바로 쓰는 경우도 존재를 합니다. 자, 보면 자, 옳지 않은 거 찾으래요. 자, 1번 명목정책 금리의 상승은 긴축통화 정책 기조를 의미한다. 우리 여러분 ISMP 모형에서 배웠지만요.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때 명목금리를 인상시키고 그것들이 실질금리를 인상시켜야만 여러분 긴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얘가 여러분 명목정책금리의 상승이 반드시 통화긴축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측면이 얘를 압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형에서요. 이 명목금리가 올라갈 때 물가 상승률보다 명목금리가 적게 올라가면 사실상 물가 상승을 일정 정도 인정해 주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시장은 그걸 정확히 읽어내요. 그러니까 명목금리 상승이 여러분 이게 물가 상승률을 넘어서 상승할 때 그때 실질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통화 긴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 그냥 1번이네요. 답이요. 그쵸? 자, 그리고 2번 준칙에 기반한 통화정책. 그쵸? 그래서 테일러 준칙이라고 합니다.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결정한다. 그러면 민간도 이제 이런 원리를 알고 있으면 중앙은행이 어떤 정책으로 가겠구나라고 하는 게 바로 보이고 자, 중앙은행의 정책을 그대로 수용해서 이제 기대물가를 이제 변동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실질정책 금리를 인상한다. 그렇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제 MP 곡선이 도출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는 중앙은행이 조절하지 않는 중립적인 실질금리죠. 이건 이제 시장에서 결정돼 있는 거겠죠. 거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중앙은행이 명목금리를 조절해서
이제 실질 이자율을 조절하는 정책이 테일러 중칙 모형이 되고, 여기서 우리가 14번에 했던 이른바 MP 곡선이 도출되는 겁니다. 자, 19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의 모든 소득을 로또와 라면을 구입하는 데 지출한다고 하자, 다음 중 이 사람의 합리적인 최적 선택과 관련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우리 소득 로또와 라면, 지금 라면 먹으면서 공부만 하는 모양인데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긴 한데, 우리 여러분, 효용국대화 모형에서 이제 두 제하를 놓고 효용국대화 얘기를 하는 문제죠. 그렇죠? 딱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선지를 보면 우리 가격 상승할 경우에 이른바 대체 효과하고 소득 효과를 지금 물어보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잠깐만요. 이거 굳이 그림을 1번. 자, 보겠습니다. 라면 가격이 상승했다. 우리가 이제 두 가지 효과가 나올 수가 있겠죠. 일단 대체 효과가 나옵니다. 라면 가격이 상승했으면 정상제라고 할 때는 내가 무조건 소비가 마이너스가 돼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라면 가격이 상승했으면 상대적으로 노트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얘는 소비를 줄이고, 그렇죠? 두 개가 이제 정상제라고 하면 노트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소득 효과인데요. 얘가 무슨 재화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만약에 얘가 기펜제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얘가 기펜제가 되면 소득 효과는 여러분, 열등제는 기펜제도 열등제의 일종이니까 대체 효과가 마이너스 나고 소득 효과가 플러스가 나는데, 열등제는 대체 효과가 더 크다고 놓고 보고 기펜제는 소득 효과가 더 커요. 근데 만약에 기펜제면, 만약에 여러분 기펜제면 오히려 소비량이 증가를 해야 돼요. 반드시 감소한다. 틀렸겠죠? 그쵸? 자, 그리고 2번은 여러분, 2번도 마찬가지네요. 라면 가격이 상승할 경우 노트 소비를 반드시 증가시킬 것이다. 근데 2번은 여러분, 여기서 이미 라면이 기펜제면 라면 소비량이 1번하고 연결된 게 거죠. 우리 쉽게 풀라고 그렇게 내놨네요. 라면 소비량이 증가하면, 여러분, 라면 가격이 상승했는데 라면 소비량이 증가하면 반드시 여러분 노트 소비량은 감소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논리가 여기에도 그대로 응용되면 반드시도 틀렸겠죠. 자, 그리고 3번. 노트와 라면의 가격이 이전에 비하여 동일한 비율로 상승하였을 경우에 반드시 두 제야 모두 소비가 감소시킬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동일한 비율이니까 사실 예산선에 상대 가격 비율이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럴 거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왜냐하면 방금 얘기했지만 라면이 만약에 기펜제인 경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라면 자체가 지금 동일한 비율로 상승했잖아요. 그러면 라면이 기펜제면 상승하면 무조건 그러니까 똑같이 여러분 써보겠습니다. 라면이 기펜제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겨요? 소비량이 증가하겠죠. 얘가 소비량이 증가하면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겨요? 노트는 무조건 소비량이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라면이 기펜제인 경우 가격이 상승할 때 이전보다 소비량이 증가해야 되니까 반드시 감소한다가 또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 되는데, 소득이 증가했을 경우에 적어도 한 제한은 소비는 증가할 것이다. 우리 그림으로 그리면 여러분 X, 얘가 라면이고 Y, 노트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예산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산선이 소득이 증가했으니까 예산선이 그대로 상대 가격 비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산선이 밖으로 나갔다고 하면, 원래 여러분 효용국대화가 이 점에서 이루어졌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적어도 효용국대화는 그게 여러분 정상제건 내지는 열등제건 기편제건 어차피 여러분 요 구간에서 이루어져요. 그렇잖아요.
그럼 반드시 적어도 한자의 소비는 증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소비가 얘 소비량을 그대로 유지하면 한쪽의 소비는 무조건 증가해야 돼요. 반면에 여기 YJ 소비량을 유지하다 보면 XJ 소비량을 무조건 증가시켜야 돼요. 그렇잖아요? 반드시 한자는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됩니다. 20번 보겠습니다. 상이한 환율제도 하에서 자본 이동이 자유롭다고 나와 있네요. 소국 개방 경제, 거시경제 정책의 소득 증대 효과에 대한 만델 플라밍 모형입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것. 사실 문제가 25문제 정도 나오는데 국제경제학에서 만델 플라밍 모형이 빠지면 좀 서운하죠. 우리 사실 얘가 뭐 복잡한 것처럼 보여도 모형만 이해를 하면 여러분 우리 쉽게 풀 수가 있잖아요. 일단 여러분 자본이동이 자유롭다고 하니까 국제 수지를 보여주는 비표 곡선 수평이 되고 우하향한 IS 곡선과 우상향하는 LN 곡선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일단 자본이동이 이렇게 자유롭다고 하면 비표 곡선 자체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맨 처음에 이제 변동환율제에서 확장 재정 정책은 통화가치 상승으로 여러분 이 그림에서 확장 재정 정책을 하면 IS 곡선이 상승을 하겠죠. 위로 올라가겠죠. 그 결과 여러분 국제 이자율보다 국내 이자율이 올라가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자본의 이익 부분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외국 자본이 유입되겠죠. 당연히 통화가치 상승, 즉 여러분 환율이 하락하겠죠. 그러면 환율 하락은 당연히 수입 증가를 결국엔 수출을 감소시키고 수입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순수출 감소를 초래해 재정정책, 즉 갔다가 재정정책의 소득 증대 효과를 반감시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변동환율제에서 확장 재정정책은 효과가 없다. 이해되시죠? 사실 여러분들 뭐 거의 암기 비슷하게 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2번 고정환율제에서 통화가치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확장 재정 정책은 소득 증대 효과가 크다. 여러분 고정환율제는 환율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이 고정환율제는 개별 국가가 고집하는 게 아니라 국제적인 약속이에요. 앞쪽에서 여러분 문제 풀면서 제가 이제 브레튼 우드 체제를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본 이동을 통제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통화가치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확장 재정 정책의 소득 증대 효과는 매우 크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정환율제에서 지금 확장 재정 정책을 썼어요. 그쵸? 근데 통화가치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자율이 상승하기 때문에 여러분 고정환율제가 일반적으로 이제 화폐 유입을 막긴 하는데 원리로 따지면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외국에서 자본이 들어와요. 오케이?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죠? 이걸 어떻게든지 막아야 돼요. 그러면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풀면 돼요. 즉 재정 확장에 통화 확장 정책을 시도를 하면 결국에는 재정 확장 때문에 여러분 이자율이 올라간 부분을 통화 확장으로 상쇄시켜서 여러분 이자율이 상승하지만 다시 이자율이 내려오는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결국에는 국민소득의 증가 폭은 이중으로 커집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여기 이제 그래서 이 표현을 내놓고 있습니다. 통화가치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다. 환율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건 다시 재정 정책을 쓰고 다시 통화 정책을 또 쓴다라고 하는 걸 저렇게 이제 감춰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3번. 변동환율제에서 확장 통화 정책은 통화가치 상승으로 여러분 변동환율제에서 확장 통화 정책을 하면 통화가치가 상승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통화량을 더 푸는데요. 통화가치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통화가치가 하락을 해야 맞겠죠. 예상치 말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그리고 고정환율제에서 환율의 평가전환은 순수출을 증가시켜 여러분 환율의 평가절하예요. 평가절하니까 자 환율이 상승해야겠죠. 그쵸? 순수를 증가시켜 소득 증대 효과가 매우 크다. 그쵸?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21번 문제 좀 보겠습니다. 솔로 모형 문제를 내놨는데 조금 어렵게 내왔어요. 왜냐면 솔로 문제가 기출 문제를 보면 일반적으로 그냥 안정 상태만 찾는데 이건 심지어 이제 여러분 선지에서 환급률까지 지금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기술 진목 없이 인구 증가만을 가정한 솔로 모형의 총 생산함수는 자, 이렇게 1차 동차 함수로 주어지겠죠. 솔로 모형이 이제 대전제니까요. 저축률, 감가상각률, 인구 증가율이 각각 40%, 15%, 5%이다. 솔로 모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일단 여러분 1번 우리가 안정상태라고 하는데 우리 델타 K가 일단 먼저 요걸 가지고 여러분 우리 요거 가지고 1인당 생산함수가 Y는 루트 K가 된다라고 하는 거 아시죠? 전체 생산함수를 이렇게 L로 나눠주고 그리고 요걸 이제 소문자 Y 이 부분을 이제 소문자 K로 이렇게 써주면 1인당 생산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1번에 보면 우리가 안정 상태가 1인당 자본량의 증가함, 즉 SFK 여러분 실제 투자량이죠. 마이너스 M 플러스 델타 K가 0인 상황이겠죠. 이게 이제 안정 상태가 되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저축률이 지금 얼마죠? 저축률이 0.4겠죠. 그리고 1인당 생산함수 FK가 루트 K가 되고 마이너스 여러분 인구 증가율이 0.5 아니 0.05죠. 0.05 플러스 감가상각률이 0.15 루트 K가 0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K 값을 구하면 1인당 자본량 K는 4가 됩니다. 이걸 이제 풀이를 하면요. 그러니까 1번은 맞고요. 자, 2번 안정상태 1인당 소비는 환급률 안정상태 수준보다 낮다. 결국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환급률 상태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자본 축적의 환급률은 소비가 극대화되는 안정 상태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 조건이 여러분 뭐였죠? 1인당 생산함수에서 MPK하고 자 감가상각률하고 인구 증가율이 같아질 때요. 자, 요걸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면 일인당 자본량 K하고 일인당 한출량 Y에서 이걸 이제 1인당 생산함수 FK라고 해보죠. 조금 공유를. 그런데 이 상태에서 여러분 자 우리 필요 투자량 있죠? 필요 투자량이 있고 이때 여러분 우리 여러 단계에서 안정 상태를 구할 수가 있겠죠. 이때 이제 실제 투자량 여러분 SFK가 잠깐 이 상태에서 요걸 먼저 표현을 할까요? 우리가 소비량이 가장 큰 상태, 즉 이 부분하고 여기 우리가 FK를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 얘가 사실 여러분 뭐죠? MPK입니다. 1인당 자본의 한계 생산물인데 이 부분이 가장 소비량이 이게 이제 여러분 안정 상태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필요 투자량하고 실제 투자량이 일치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실제로 이제 SFK가 이 상태에서 여러 개가 이제 주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 상태에서 요 상태가 SFK 스타가 이른바 자본 축적의 환급률을 이루는 실제 여러분 투자량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MPK하고 지금 보시면 여러분 환급률 조건인 자본의 한계 생산물하고 필요 투자량 조건이 일치할 때 소비량이 가장 극대화되는 안정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자 보시면 여기 MPK가 있는데 MPK는 여러분 얘를 미분하면 돼요. 자, 우리 여기다 여러분 우리 이걸 미분하면요. 미분하면 얼마 나오죠? 1루트 K분의 1이 나오는데 얘가 그러니까 얼마죠, 여러분? 4분의 1이니까 0.25가 되겠네요. 그렇죠? 0.25인데
얘가 0.25예요. 지금 0.25인데 여기 보면 얘가 여러분 지금 얼마죠? 감가상각률하고 인구 증가를 합하면 0.2입니다.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그쵸?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여러분 자본의 한계 생산물이 더 커요. 그러면 여러분 자본의 한계 생산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1인당 생산하면서 FK의 접선의 기울기 값인데 이런 부분 봐보세요. 여기 부분은 이런 1인당 자본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즉 지속적으로 저축을 증가시켜서 투자를 증가시키면 1인당 여러분 한계 생산물이 증가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1인당 자본 축적량이 계속 증가를 하면서 소비도 더불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증가하는 상황이 돼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 그림 상황에서 지금 MPK가 감가상각률하고 인구 증가량하고 같아지는 지점은 여기인데 이쪽은 여러분 여전히 MPK가 요걸 상쇄하고 남아요. 즉 기울기 값이 이쪽이 훨씬 크죠. 그러니까 현재 안정 상태는 이 구간 어디쯤에 존재한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안정 상태 1인당 소비는 황금률 안정 상태 수준보다 낮다가 맞는 얘기가 됩니다. 현재 상태가 가령 요 상태라고 보면 돼요. 요 상태가요. 현재 안정 상태. 여기에 이제 어떤 여러분 SFK가 지나가고 있다라고 놓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걸 넘어서서 즉 황금률 조건을 넘어서서 만약에 투자가 이루어진다. 얘가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죠? 여기 보시면 1인당 생산함수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여러분 MPK가 오히려 인구 증가율하고 감가상각률보다 작아지는 상황이 생겨요. 이해 되시죠? 그러니까 현재 안정 상태에서는 MPK가 감가상각률하고 인구 증가율보다 크기 때문에 황금률 안정 상태 수준보다 낮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안정 상태 1인당 자본 축적량은 여기도 이제 여러분 X축이 자본 축적량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황금률 안정 상태보다는 지금 작은 단계에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높다라고 했으니까 틀렸겠죠.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그래서 4번은 여러분 우리가 이미 구했어요. 0.25라고 하는 걸요. 그렇죠? 자, 22번 보겠습니다. 외부 효과 문제가 나왔네요. 외부 효과 문제요. 지금 담배 소비의 이제 외부 효과네요. 존재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면 다음 중 정부 개입이 없을 경우에 시장 균형과 사회적 최적 소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보시면 여러분 우리 그림으로 그리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소비의 외부 효과겠죠. 소비의 현재 이게 여러분 담배 소비입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외부 소비에 이제 외부 불경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최적으로 가려면 정부가 피부세와 같은 형태로 외부 비용을 부담시켜야겠죠. 누구한테 부담시키냐? 소비의 외부 효과니까요. 소비자에게 부담시켜야 돼요. 그래서 일정하게 외부 비용이 여기서 여기까지다라고 놓고 오면 이 부분들을 소비자에게 외부 비용으로 즉 피구세와 같은 형식으로 이제 부담을 시켜야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1번 사회적으로 최적인 소비자 지불 가격은 여러분 사회적으로 최적인 상태는 외부 효과를 이제 줄이는 상황인데요. 소비자 지불 가격은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고 아니죠. 오히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최적은 어떻게 되죠? 물론 정부가 피구세를 부담시키면 수요는 감소하겠죠. 수요는 이렇게 감소하지만 거기서 추가적으로 이런 뭐라죠? 그렇죠? 피구세를 부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소비자 지불 가격은 시장 균형 가격보다 높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2번 보시면 사회적으로 최적인 소비자 지불 가격은 시장 균형 가격보다 즉 이거보다 높죠. 그리고 시장 균형 생산량은 당연히 줄어야겠죠. 시장 균형 생산량은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그렇죠. 얘가
시장 생산량이고 사회적 최적은 여기가 되는 거니까요. 시장 생산량이 더 많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뭐 요거 가지고 이제 조금씩 변형해서 낸 거거든요. 확인해 보시면 되는 문제고. 자,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피셔의 2기간 소비 모형이 다음과 같다. 생애소득, 생애효용을 이거 이런 저희가 빠져 있네요, 여러분. 거기 우리 생애효용하고 예산제약이 있는데 여러분 빠져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했네. 피셔의 2기간 소비 모형이 다음과 같다. 생애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자의 기간 간 최적 소비 결정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자,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우리 문제를 보시면 이게 이제 효용함수가 이제 생애효용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이거 없어도 문제를 푸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이렇게 돼 있고 여러분 예산제약은 우리가 여러분 책에서 공부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 우리가 예산제약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이제 이미 갖고 있는 개념이고요. 사실 요 이제 효용함수를 가지고 아마 선지 4번 때문에 한계대체율을 구해봐라라고 이제 문제를 낸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 시간선호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이게 필요가 없거든요. 자, 여기 좀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선호라고 하는 개념 아시죠? 미래보다 현재를 중시 여기는데 여러분 시간선호 개념을 가지고 이자율 결정 이론에선 이자율을 잡아요. 가령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고 해요. 근데 은행 이자율이 5%예요. 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걸 뭐야? 은행 이자율이 너무 비싸. 나 안 빌릴래. 뭐냐? 여러분의 시간 선호율은 5%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시간 선호율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3%입니다. 그런데 은행 이자율이 2%예요. 어떻게 한다? 기꺼이 빌려서 소비하거나 투자할 수 있다고 놓고 보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시간 선호율에 대해서 내가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게 바로 이자율이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그렇게 개념을 알고 계시면 그냥 바로 풀려요. 자, 보겠습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시간 선호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클 때, 그러면 여러분 시간 선호율이 크다라고 하는 건 현재 가치가, 즉 현재 소비가 훨씬 나한테 크다라고 생각해요. 시간 선호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크면 무조건 여러분 우리 뭐 할까요? 아직 현재 소비를 하겠죠. 클 때 효용을 극대화하는 미래 소비는 현재 소비보다 여러분 당연히 작아야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시장 이자율보다 시간 선호율이 크니까요. 현재를 더 중시 여기는 거니까요. 자, 2번.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시간 선호율이 높을수록 여러분 시간 선호율이 높습니다. 현재 가치를 더 중시 여겨요. 오케이? 시간 선호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여러분 이자율이 높아도 그걸 기꺼이 여러분 감당을 합니다. 미래 소비에 비해 현재 소비의 생애효용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이 당연히 크겠죠. 이자율이 높아도 대출받아서 소비할 수 있다니까요. 3번.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시장율이 이자율이 상승할수록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자율하고 시간 선호율을 비교를 해봐요. 우리의 시장 선호율이 일정한데 아까 여기 예를 든 것처럼 3%인데 이자가 3% 넘어서 4%, 5% 올라갑니다. 뭐 할까요? 뭐야? 현재 소비를 줄여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당연히 저축을 하겠죠. 시장 이자율이 상승할수록 효용을 극대화하는 미래 소비 증가율은 당연히 여러분 상승을 해야겠죠. 뭐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시간 선호율이라고 하는 개념만 알고 계시면. 그리고요,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아까 제가 이제 요 공식 있죠. 요걸 이제 우리가 아시겠지만 MRS라고 해가지고 MRS가 요걸 이제 여러분 미분해가지고 MUY분의 MUX 이꼴 MRS하고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제
두 재와의 한 개의 효용의 비율값을 일치시키면 그게 효용극대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를 두 가지 변수로 놓고 미분을 해서 한 개 대체율이 1 플러스 R이니까 이걸 맞춰서 판단해 봐라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굳이 이거를 안 해줘도 돼요. 여기 이제 굳이 x, y분의 c2분의 c1 이렇게 쓰면 오케이? 이걸 안 해줘도 되는 이유가, 보시면 여기 우리가 이 기간 소비 모형에서 한 개 대체율이 1 플러스 R인 걸 알아요. 보겠습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시간 선호율이 높을수록, 여러분 보세요. 1 플러스 R이에요. 시간 선호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나는 기꺼이 이자율이 올라가는 걸 용납을 해요. 이해되시죠? 그럼 높을수록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 간의 한 개 대체는, 여러분 이자율이 계속 커져요. 그럼 전체 값은 당연히 클 수밖에 없어요. 맞다가 틀렸어요. 이해되시죠? 현재 가치를 훨씬 더 중시 여기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24번 문제. 제가 볼 땐 조금 황당한데, 문제를 내다가 앞에 문제가 너무 어려웠다고 판단한 건지 뜻없이 한계형 균등의 법칙을 냈습니다. 자, 보시면 철수는 망고와 쌀 두 재만을 소비한다고 가정하고 망고는 키로당 2,000원이다. 우리가 한계형 균등의 법칙에 따르면 px분의 mux, 그 다음에 py분의 MUY가 같을 때, 그쵸? 근데 이제 망고는 키로당 2,000원이고 쌀은 1,500원이다. 망고 마지막 소비 단위로부터 계산된 망고 소비 1원당 생애 한계용은 20이며 쌀 마지막 소비 단위부터 계산된 쌀 소비 1원당 한계용은 10이라고 하자. 자, 그러면요, 그냥 가격이 얼마죠, 여러분? 가격이 망고가 2,000원이에요. 2,000분의 20이고요. Y는 1,500분의 얼마죠? 똑같이 20이네요. 그쵸?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얘가 크다라고 하는 건 너무 알아요. 근데 얘가 망고거든요. 그러면 효용을 극대화하려면 효용이 더 큰 걸 소비를 해야겠죠. 효용을 극대화해서 철수는 망고를 더 구입을 해야겠죠. 그쵸? 사실 여러분, 기출문제에서 보기 힘든 문제입니다. 너무 쉬워서요.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총수의 총공 모형에서 초기 균형은 장단기 균형점이라고 가정하자. 단기 총공 곡선의 이론적 배경에 따른 확장적 통화 정책의 효과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일단 여러분 단기 총공급 곡선의 이론적 배경이니까 여기 선지를 보시면 불완전 정보 모형이 있고 경직적 가격 모형이 있으니까 세고전 악파 모형하고요. 그렇죠? 세케인스 악파 모형. 그들 모형에서 이제 단기 총공급 곡선에 관해서 이제 입장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일단 첫 번째 1번. 불완전 정보 모형 하에서 기업들의 물가 예상 착오로 인한 산출량 조정이 클수록, 여러분 이거 루카스 총공급곡선 모형이죠. Y는 Y 바 플러스 알파의 P 마이너스 P.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 개념이죠. 기업들의 물가 예상 착오죠. 전반적으로 물가가 상승한 상황인데 기업이 불완전 정보 때문에 자기 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즉 상품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판단하고 상품을 더 만들어내는 거죠. 그럴 경우 이제 이게 여러분 물가 예상착오로 산출량 조정이 클 때 확장적 통화정책의 생산 증대 효과가 크다. 왜냐하면 확장적 통화정책을 하게 되면 물가가 올라가는데, 그렇게 되면 물가 상승 부분을 기업들이 자기 상품의 수요로 인식을 해서 생산을 증가시키니까 사실상 생산 증대 효과가 크다라고 봐야겠죠. 맞는 얘기겠죠. 2번 불완전 모형하에서 기업들이 물가 예상 착오가 없다면, 여러분 물가 예상 착오 없으면 이 부분이 사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산출량은 언제나 자연 산출량하고 일치하겠죠. 그래서 물가만 상승시킨다. 맞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경직적 가격 모형에서 신축적, 여러분 우리 세케인스 학파의 경직적 가격 모형은 경직적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기업이 있고 신축적으로 책정하는 기업이 있다. 경직적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기업은 고객의 신뢰라든가 메뉴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경직적으로 이제 가격을 책정한다. 근데 그 안에 이제 신축적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기업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집어넣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신축적 가격 책정 기업이 많을수록, 여러분 신축적으로 가격을 책정한다고 하면 물가 부분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많을수록, 자, 확장적 통화 정책에 의한 물가 상승은 미비하다. 여러분 보시면 이게
이 기업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들이 물가 상승 부분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미비할 수가 없겠죠. 그럼 즉각적으로 바로 물가가 상승하겠죠. 확장적 통화 정책의 결과 통화량 증가, 물가 상승. 즉각적으로 받아들이면 물가는 바로 훨씬 많이 뛰겠죠.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건 3번이네요. 그리고 4번, 경직적 가격 모형에서 모든 기업이 경직적으로 가격을 책정할수록 그렇게 되면 여러분 확장적 통화 정책의 생산 증대 효과는 상당히 크겠죠. 왜냐하면 통화량이 증가할 때 소비 증가하는데 물가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생산량이 증대 효과는 상당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설명할 것들이 좀 이론적 배경을 설명할 것들이 있어가지고요. 자, 혹시 내년을 준비하시거나 내지는 이제 다른 시험, 7급과 같은 형태의 다른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아주 모의고사 용도로 아주 좋은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시험에서 건들지 않는 구석구석을 잘 건들고 새로운 이론을 좀 많이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누가 만들었는지 아무튼 간에 이렇게 저렇게 이론을 잘 섞어서 문제를 냈어요. 제가 보기엔 난이도가 상당히 좀 높은 편이고요. 최종적인 모의고사로 아주 활용하기에 좋은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명한 거에 만족하지 마시고 스스로 한번 풀이를 해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듯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